즐겁게 시청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국방 국경 근처 함경도 인근의 작은 마을, 산에 도하는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바로 근처 마을을 침입하는 여진족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오랫동안 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벌판에서 생활했는데 이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여진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조선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았고 국경 근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함경도 백성들은 언제 여진족이 침입할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지, 관에서도 여진족 무리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군사를 보냈지만 여진족은 기병들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약탈을 마치고 사라졌기에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하의 마을에 갑작스레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내 수십 마리 말이 내달리는 소리로 변했고 그 뒤로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진족이 마을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막의 손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거리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횃불을 든 여진족 기마대가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작은 보따리를 챙겨 도하의 등에 매준 뒤 뒷문으로 내보냈고 도하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도하는 피탈을 필사적으로 달려오르다 숨이 지친 나머지 잠시 멈춰 뒤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마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발을 가렸고 사람들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처참한 광경에 도하는 굳어졌지만 반드시 도망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하는 한참을 달리다 높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웅크렸다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동이 트자 마을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도하의 주막은 완전히 불타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하는 폐허가 된 주막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은둔 검객 운청이었습니다. 운청은 도하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옆 마을에 살던 검술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북방을 떠돌며 검술을 익힌 무인이었다. 지금은 이 마을 근처에 정착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진족의 습격이 있었을 때 운청은 멀리 강 건너 다른 마을에 보리를 보러 자리를 비웠던 상황이었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을에 없었던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운청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그때 그의 시선이 산중턱에 홀로 앉아있는 도하에게 멈춰섰습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운청이 다가가자 도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운청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하의 눈동자는 여진족을 은 사내 눈동자라 믿기 힘들었습니다. 도하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아닌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냐? 운청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도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하는 그의 옆구리에 검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검술을 아시나요? 왜 검술을 배우고 싶은 것이냐? 복수를 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도하는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강했다면 부모님을, 마을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하의 말에는 어느 누구보다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운청은 도하가 검술을 배운다면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을 다루며 익힌 그의 본능이 이를 말해주었지요. 강해지고 싶다면 내가 너를 가르치마. 오 도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술은 단순히 남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다. 너의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겠습니다. 운청은 도화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도화는 운청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운청의 집은 도화의 옆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고 옆에 연무장이 있었기에 검수를 연마하기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도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청은 처음부터 검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화에게 검술에 매진하기 위한 집중력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 운청은 도화에게 차가운 산골물 속에 들어가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도화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운청은 그 속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도화는 점차 추위도 잊은 채 물소리와 새소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알아갔습니다. 운청은 도화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수년을 걸릴 과정을 도화는 반년 만에 터득했고 그의 집중력은 마치 숙련된 검객과 같았습니다. 문청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도화에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 후 도화는 연무장에 자갈을 깔고 맨발로 균형을 유지하며 걷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운청은 이 과정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검술의 기본은 발놀림에 있다. 내 마음처럼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뾰족한 자갈들 덕분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도화는 달랐습니다. 그의 균형 감각은 운청을 감탄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죠. 해가 뜨면 도화는 무거운 돌을 안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운청은 도화에게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노와 슬픔도 이 숨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이렇게 고른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저녁이 되면 촛불 앞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운청은 도화에게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 어둠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어둠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촛불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여진족에 대한 분노,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후회, 이런 감정들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화는 이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둠을 들여다볼수록 그날의 습격이 떠올랐고 잊으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도화는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날 밤 마을을 태웠던 횃불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다급했던 목소리가 빛깔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도 진전이 없자 도화는 밖에 나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옆집에 살던 이 의원의 딸 현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밝히고 마루에서 늦은 밤까지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도화를 발견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 심란해서. 혹시 스승님께서 하라신 대로 명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정의 말에 도화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가끔 담장 너머로 두 분의 대화가 들려와서.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날의 기억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정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환자로 찾아온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밤새 치료했지만 결국 아이는 새벽녘에 숨을 거뒀어요. 도화는 조용히 현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정아, 의원은 언제나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 죽음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릴 다음 생명을 위해서라도 잠식되지 말라. 스승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쩌면 도화 오라버님께서 마주해야 할 것은 그날의 기억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주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첫걸음이 아닐까요? 도화는 현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했고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을 마주하라는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건 어쩌면 그날의 기억이 아닌 제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정은 도화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닌 깊이 있는 통찰이 깃든 빛이었습니다. 현정님께서 정말 말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도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도화는 빙긋 웃으며 담장 너머로 현정에게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손이 달빛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밤, 도화는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고통스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비로소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도화는 더 이상 현정에 대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청은 밤늦게까지 수련하는 도화의 모습을 보며 이런 변화를 눈치챘고 속으로 매우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제자라면 10년은 걸릴 내면의 수련을 도화는 단 1년 만에 모두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실력은 이미 젊은 시절 검수를 배우기 시작하며 도화의 재능은 더욱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검술 자세를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습득했고 이를 응용하여 다른 동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도화는 맨발로 연무장에 서서 검술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도화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려 하기 전에 추위를 이겨라, 고통을 이겨라, 그리고 너 자신을 이겨라. 운청이 가르쳐준 모든 검술의 자세를 완벽히 소화해내자 이제 매일 아침 운청은 도화와 함께 진검으로 실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수련에 도화의 온몸은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운청은 그의 실력에 매우 놀라며 전보다 진지하게 실전에 임했죠. 진검 수련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고 도화와 운청은 수십합을 주고받았죠. 그러나 순간 운청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다해 검을 휘둘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도화의 실력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여 더 이상 스승으로서 수위를 조절하며 수련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 즉시 대련은 중단되었고 운청은 도화를 부축해 옆집 이위원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원님, 계십니까? 마침 이원은 옆 마을 환자를 보러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대신 현정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도화의 몸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을 텐데 현정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옮겨갔고 운청은 밖에서 도화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현정은 치료하기 위해 도화의 옷을 벗겨야 했고 그 순간 그의 훈련된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검술을 배우는 사내답게 아주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죠. 현정은 그의 몸을 빤히 바라보다 얼굴이 붉어졌고 도화도 현정의 시선을 느꼈는지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저 소독된 천으로 도화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낸 뒤 병에서 연고를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의원의 딸,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상처를 다루는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정의 눈동자에는 깊은 걱정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화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치시면 치료받으러 오세요. 현정의 말에 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운청이 도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도화는 현정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정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도화는 현정에게 치료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이원도 왕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죠. 어제와 같이 도화는 옷을 벗었고 현정은 약재를 그의 어깨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험하게 수련하시면 안 됩니다. 다정한 그녀의 말에 도화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그에게 물었죠. 저를 걱정하십니까? 의원의 마음이니까요. 도화의 질문에 현정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의원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가슴이 떨리진 않을 터이지요. 현정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이 험한 수련을 하고 다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오라버니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현정의 얼굴을 감쌌고 그들의 시선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처음 뵌 순간부터 당신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죠. 도화가 천천히 현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날 둘은 서로 같은 마음인 것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화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수련에 집중할 무렵 마을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방의 여진족 일부 무리가 마을을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떠올랐고 특히 운청과 도화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내 수십 마리 말이 내달리는 소리로 변했고 그 뒤로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운청이 먼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도화야, 가자. 도화는 스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진족 기마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기마대의 모습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먼저 말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기병의 약점은 말이다. 내가 앞쪽을 막을 테니 너는 뒤쪽을 맡아라. 도화와 운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기마대가 마을로 들이닥쳤을 때 운청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다. 하나 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여진족은 이렇게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은 기마병들은 급히 말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화와 운청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래, 나도 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두 사람은 도망친 여진족들이 다시 자신들의 무리를 끌고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그들의 예상대로였다. 여진족을 이끌어온 우두머리 티무르였다. 티무르는 말 위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뛰어난 기마 실력을 가졌고 그의 창은 번개처럼 빨랐다. 특히 그는 자신의 위신을 건드리는 것을 가장 참지 못했습니다. 고작 시골 마을 하나를 치지 못하다니 티무르의 분노가 담긴 외침이 여진족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들은 땅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엎드린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곳에 대단한 검수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검객과 젊은 제자. 늙은 검객이라 티무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군.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검 하나로 마을 전체를 지킬 순 없을 터.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라. 특히 검객들 가까운 자들을 찾아내도록 티무르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변에 은신처를 만들고 번갈아가며 마을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부하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티무르는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의원의 딸이라. 우리가 찾던 약점이 바로 그것이다. 티무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한편 마을엔 여진족이 다시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청은 도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진족의 대장이 직접 올 것이다. 옆집 위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전투가 벌어지면 많은 부상자가 생길 것이고 그들을 치료할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현정아, 오늘은 뒷산에 가봐야겠다. 상처를 치료할 약초가 더 필요하구나. 저도 갈게요. 아버지, 그녀 역시도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요. 이른 아침, 아직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둘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좋은 단귀가 자랐네요. 현정이 비탈의 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뿌리가 굵고 튼실한 단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저기 좋은 자리가 보이는구나. 조심히 캐거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이원은 딸에게 단귀를 맡기고 자신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다른 약초들을 살폈습니다. 둘은 약초를 캐며 조금씩 산을 올랐습니다. 이미 광주리가 하나가 거의 차오를 만큼 약초를 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내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티무르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원은 본능적으로 현정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여진족 부하들이 두 사람을 제압했고 이원과 현정을 단단히 밧줄로 묶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진족들은 멀지 않은 산속 동굴의 임시 거처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현정과 이원은 발버둥 쳤지만 온몸이 묶여 있었던지라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정을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바라보았지요. 시골 마을에 이런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는 것에 여진족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풍만하게 튀어나온 현정의 몸은 여진족들에게 몹쓸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죠. 이원은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려 하는 것을 눈치채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굴 앞에 보초를 서던 두 명의 여진족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나머지 무리들은 당황하여 두리번거렸고 그들 앞에 도아가 나타났습니다. 티무르의 부하들이 급하게 무기를 뽑아 들었지만 도아의 검이 더 빨랐습니다. 도아의 칼끝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두 명의 여진족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여진족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는지 동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아는 재빨리 이원과 현정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아 자네가 어떻게? 지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여진족의 침입이 있어 걱정이 되어 뒤를 쫓았습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도망친 자들이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올 것입니다. 도아는 두 사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친 여진족들이 이미 근처의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이원과 현정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현정이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며 본 숨은 산길이었다.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동굴 뒤편에 또 다른 입구로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청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잘했다. 도아야, 이제 여진족의 침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죠. 그날 밤, 현정이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고
도아는 그녀인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아는 현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잡혀가는 것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잡혀가는 동안 계속 오라버니를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는 오라버니를 볼 수 없을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도아는 살며시 현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격렬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입술이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도아는 현정의 육감적인 몸이 자신의 손에 닿자 이제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맛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정의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깊숙한 곳에 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정 또한 검술로 단련된 사내의 몸이 자신의 살결에 닿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둘은 그동안 참았던 뜨거움을 내내 흘리며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죠.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겨왔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 도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정을 평생 지키고 보살피겠습니다. 현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였다. 멀리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현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곧 전투가 임할지 모르니 도아는 현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동이틀 무렵 현정은 살며시 도아의 방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다가올 전투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청은 이미 마당에서 도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아는 스승의 말뜻을 알았습니다. 티무르가 곧 무리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승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아가 물었습니다. 이미 뒷산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곳으로 피신시키도록 하자 먼지구름이 마을 어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티무르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악기와도 같았습니다. 내 놈들이 내 부하들을 물리쳤다고 티무르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운청과 도아는 마을 입구에 나란히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더 들려왔습니다. 관군이었다. 여진족의 침입을 염두에 두고 운청이 미리 관군의 지원군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죠. 전투는 순식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진족 기마대가 돌진해 왔고 관군은 이에 맞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운청과 도아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섰습니다. 도아야,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줄 때다. 운청의 말에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운청의 검은 번개처럼 빛났고 도아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다. 그들의 앞에 선 여진족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티무르는 분노에 차 직접 말을 몰며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 앞을 막아선 것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티무르의 창이 도아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도아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티무르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티무르의 창과 도아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주변의 전투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움직임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내 놈이, 티무르의 공격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빈틈도 커져갔지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티무르가 창을 크게 휘두르는 순간 도아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검이 티무르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순간 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쓰러진 티무르를 향했습니다. 티무르가 죽자 여진족 무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그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재빨리 도망치는 이들을 추격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전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진족들은 모두 체포되어 압송되었고 주민들은 피난처에서 돌아와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과 음식이 풍성하게 나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의원 집마당에서는 현정이 부상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자의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현정을 도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현정이 도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아가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달빛 아래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은 체포한 여진족들을 이끌고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도아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며칠 뒤, 운청은 도아를 불렀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달빛이 하늘에 걸려있을 때였습니다. 도아야, 이리 오너라. 평소와 달리 그는 무예복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고 그의 곁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아는 스승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청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완성된 무인이다. 아침 햇살이 둘 사이로 스며들었다. 운청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고 그의 흰 머리카락이 이른 아침 바람에 나부꼈다. 내가 티무르를 물리친 그 순간 난 감동했다. 운청은 잠시 말을 멈추다가 다시 이어갔다. 내가 이곳에 왔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운청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날 너의 눈동자에서 나는 복수심이 아닌 의로움을 보았다. 도아는 그날을 떠올렸다.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날, 운청이 그를 거두어준 그날을. 스승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청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선한 마음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도아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운청은 천천히 보따리를 들어 어깨에 맸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늙은이는 이제 떠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운청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운청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스승님, 도아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운청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스승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이미 갚았다. 운청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현정이 다가와 말했다.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아 오라버니의 검과 제 의술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도아는 현정의 손을 꼭 잡았다. 현정 역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심을 알게 된 이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험하다. 현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의술,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만이 아니었죠.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픈 이들을 돕고자 하는 정성, 그것이 진정한 의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현정아, 도아야, 아버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살겠습니다. 이원은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고 결국 이들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승낙했다. 떠나는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이원이 마지막으로 도아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딸을 부탁하네. 서로를 아끼며 살 거라네. 제 목숨보다 소중히 현정을 지키고 보살피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도아와 현정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걸어갈 길에는 수많은 사연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